1996년 나를 경기도 안성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나는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걸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매일 밤과 후에는 식물을 배달하며 생활비를 마련했고 저녁에는 근처 카페에서 일하면서 용돈을 벌었다. 그런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아르바이트뿐이었다.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고등학교 선배인 박민수가 카페에 나타났다. 정우야, 오늘 밤 시간대. 민수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응? 왜? 나는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알바 하나 있는데 돈 많아. 할래? 알바? 넌 알바인데?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영안실에서 시체 닦는 알바야. 돈 많이 줘. 나는 순간 놀랐지만 민수가 덧붙였다. 겁먹지 마. 시체 닦는 일은 단단해. 단지 얼굴만 닦으면 돼. 돈은 15만 원이야. 15만 원. 나는 그 금액에 조금 흔들렸다. 사실 시체 알바라는 건 너무 생소하고 무서운 일 같았지만 호기심도 생겼다. 결국 나는 알겠어. 어디로 가면 돼? 하고 물었다. 그날 밤 민수는 나를 차에 태우고 경기도 안성 외곽으로 향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이상한 분위기가 담도는 낡은 벼만이었다. 주차는 창을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그저 따라갔다. 여기야. 가면 바로 일 시작할 수 있어. 민수가 말했다. 우리는 병원의 지하로 내려갔다. 그곳은 영안실이었다. 차가운 공기와 정적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나이 많은 중년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 시체 받는 건 간단하다. 그냥 얼굴부터 닦아라. 그는 내게 수건과 장갑을 건네며 말했다. 그리고는 고기를 끄덕이며 시체가 모인 냉장고 쪽을 가리켰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 일을 맡게 되었다. 첫 번째 시체. 나는 시체가 모인 냉장고 앞에 섰다. 시체는 고요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피부와 창백한 얼굴, 그리고 뚜렷하게 떠있는 눈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그 눈을 피하려고 했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나를 따라 움직이는 듯했다. 이게 뭔가? 불길하다.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수건을 들고 얼굴을 닦기 시작했다. 시체의 얼굴을 바를 때마다 더 많은 붉은 자국이 보였다. 그때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눈동자가 여전히 나를 응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순간 내 손이 떨려 수건을 떨어뜨리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시체의 일에서 났고 떨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분명히 시체의 일에서 나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멈춰섰다. 시체의 일에서 나오는 소리?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공포에 휩싸여 숨도름 물러섰다. 다시 시체를 보았을 때 눈동자는 그 전보다 더 크게 떠져 있었다. 시체의 비밀. 그 소리 이후 나는 그 시체를 닦는 일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이게 정말 시체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 질문을 던졌다. 눈앞의 시체는 점점 더 생동감이 넘쳐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시체의 일에서 나온 이상한 말이 내 귀에 다시 들렸다. 보고 있어. 내 시체가 말했다.
뭐라고? 나는 목소리가 떨려서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시체는 계속 나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 그 말에 나는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이건 꿈인가? 아니면 내가 미쳤나? 나는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이 현실 같지 않았다. 갑자기 벽안의 불빛이 깜빡이며 어두운 그림자가 천천히 방 안을 가로질렀다. 그 그림자는 시체의 반을 지나쳐 나를 향해 다가오는 듯했다. 나는 움찔하며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말이 떼어지지 않았다. 떠나는 길. 마침내 나는 그 자리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밀스에게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그는 나를 보고 묘한 미소를 지었다. 다시 오면 더 많은 돈을 줄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젠 못하겠어.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렇게 그 알바는 끝이 났다. 그러나 그 후로도 나는 그날 밤의 시체와 그 속삭임을 잊을 수 없었다. 그 시체의 눈과 입에서 나온 말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나는 다시 그 벽안을 찾게 되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폐쇄된 상태였다. 그 벽안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나는 그저 그곳의 이상한 기억만을 간직한 채 살아났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서 나는 계속해서 내 일을 하며 그날의 경험을 되새기고 있었다. 친구와 말했던 것처럼 그날 나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했고 사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너무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일단 시작하고 나니 점차 그 일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었지만 점차 그것들이 내 안에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 같다. 그날 처음 만난 일본 친구는 내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 말을 귀담아 들으며 노력했다. 친구는 어떤 일이든 처음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일도 익숙해지고 결국엔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처음에는 일이 많아 정신이 없었지만 차츰 그 일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내가 맡은 일은 단순한 업무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배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내가 맡은 업무에서 실수도 하고 시간이 더 걸리기도 했지만 점차 그 일들을 마무리 지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성취감을 느꼈다. 그러던 중 나의 상사는 나에게 조금 더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 일이 너무 벅차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날도 일을 마친 후 나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아저씨는 나를 보며 오늘 잘했으니까 내일도 열심히 해봐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일을 잘해내면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 그 후 나는 다시 친구와 함께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친구는 조금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말하기를 여기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난다 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병원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
내가 있던 자리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다. 나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나는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친구는 나를 격려하며 너라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그 말 덕분에 나는 다시 한 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그 상황에 익숙해졌고 나도 모르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인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내가 맡은 일에서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내 자신이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친구는 내게 또 하나의 교훈을 주었다. 우리 모두는 다르게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이었다. 그 말은 내 마음 속에 깊이 남아 나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나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많은 것을 배우고 내 자신을 더욱 성장시켜 나갔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과 장애물은 계속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내 일을 살아갔다. 그리고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소연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날 내내 마음이 뒤숭숭했다. 마치 누군가나 계속 자신을 부르는 듯한 기분, 혹은 뭔가 놓치고 있는 듯한 감각이 뒷덜미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곽조차 흐릿한 지구를 달래보려 약을 챙겨 먹고 등을 돌려 잠시 숨을 고르던 그 순간 원래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예 하고 손잡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찌든 공간으로 발을 들인 소연은 그곳에서 알 수 없는 지지라는 사람을 만나 도움을 요청받게 된다. 제가 그걸 파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서지혜라고 적힌 이름이 있는 책 한 권이 나왔고 자리가 너무 이상해서 오래전부터 누군가 앉아 있었던 자국까지 선명했죠. 그렇게 이기하던 중년의 아저씨가 등장했다. 그는 이 건물에 대해 언급하며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다. 그의 손짓을 따라가자 그 시신 얼굴을 딱 봤는데요. 기고 소름 끼치게 생긴 얼굴이 마치 양과 똑같았어요. 그 얼굴은 살아있는 남자의 것과 완전히 동일했다. 예? 뭐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런 꼴이 됐단 말이에요. 소련은 걷던 발걸음을 멈췄고 그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굴이 시작되면 모든 게 드러날 거야. 그 말은 마치 선안처럼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 소련은 다시 손에 들고 있던 노트를 펼쳐 목록지 작업을 이어갔다. 처음엔 단순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갈수록 깊게 몰입하고 있더라고요. 옆에선 연가를 위한 글을 쓰는 이가 있었고 그녀는 더러운 바닥을 닦고 또 닦으며 그 안에 무엇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런데 가끔 밥을 좀 달라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밥 좀 줘. 처음엔 장난 같았지만 점점 진지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누군가 여기서 일하셨던 분이세요? 라고 물었고 소련은 흥칫 놀라며 길을 돌아봤다. 순간 손이 멈추고 머리가 멍해졌다. 이내 보기엔 그냥 평범한 사람 같지 그 남자의 눈빛은 무언가를 꿰뚫고 있었다. 그때부터 계속 수상한 말들이 오갔다. 들이 좀 깎아드리지 않아요. 절로 좀 다 있어요.
말의 맥락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서서히 더 무거워졌다. 그만 와. 누군가 단호히 외쳤고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작업장으로 다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누군가 일단을 건넸고 지식 있는 생각들 다 닫고 가라고 말했다. 다시 돌아와 보면 다들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이름으로 왔어요. 말은 끊어졌고 누군가의 추리둔 봉투가 흐르는 듯이 손에 쥐어졌다.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코인은 2배로 뛰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지리해졌다. 금이일 지켜야 한다. 내가 성벽을 바꿔야 한다. 말이 점점 현실감 없이 흘러갔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된다. 무조건 일 그만두고 나와라. 설득이 아닌 명령 같았다. 이제 알겠어요. 소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누가 묻자 그녀는 아직 모른다고 답했다. 그 말이 끝나자 모두가 생각에 잠겼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후 시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간 소연은 마지막으로 바닥을 닦았다. 그런데 그 시신이 갑자기 팔을 반쯤 들더니 뭔가 끈적한 기운이 주변을 감쌌어요. 너무 현실 같아서 꿈이라 믿기엔 너무 생생했다. 내가 점성이 부족했나? 아니면 일이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된 건가? 소연은 속으로 외쳤다. 이 모든 게 진짜일 리 없어. 근데 왜 난 계속 여기 있는 거지? 소연은 자리에 앉아 정성껏 닦아낸 이마트 잔섬정 공간을 바라보며 존웅이 말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일은 제가 제대한 이후로 정말 열심히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깨끗하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그녀는 마치 누군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듯 이제는 편안히 쉬시고 나중에는 꼭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라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팔을 내렸다. 그 순간 바람도 없는 공간에서 무언가 가볍게 스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 나서야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금소에도 함께 일하던 아저씨는 여전히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아저씨는 묵묵히 시신을 갖다 드리고 주변을 정리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을 잘 보내드리면 되겠지 라고 중얼거리며 행동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렇게 어느새 시간이 흘렀고 소연의 등 뒤에서는 어딘가에서 쿵, 쿵, 쾅 하늘 소리가 반복해서 들려왔다. 음악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 묘한 충격음은 처음엔 밭들이 울며 끼노는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니 그 소리는 결코 우연히 들리는 잡음이 아니었다. 일하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들려오던 그 쿵쿵쿵 소리는 마치 누군가나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나 뇌보 소리가 아닌 누군가의 의도가 담긴 듯한 반복적인 리듬으로 귀에 꽂혔다. 그렇게 집중해서 들어보니 그 안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침범당한 느낌 혹은 무언가나 안에서 나다르는 것 같은 기분. 누군가가 뭐를 두드리고 있었다. 이거 연대기인가? 안에서 쿵쿵쿵 치는 건 대체 뭐지? 그 소리를 계속 듣던 소연은 문을 몰래 열어보려고 하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문을 닫자고 뛰쳐나갔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집에 돌아가 술을 마시며 그 기분을 지워보려 했지만 그 소리는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결국 다음날 그래도 이기에 행정상 처리를 해야 하는 일이니까 비난의 생각이 억지로 출근해서 다시 아치실로 향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머릿속은 온통 그 전난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일은 그때부터 아저씨가 계속 관여하고 있던 일이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시작이 일을 처리했고 소연은 생각했다. 아저씨도 참 고생이 많으시겠다. 그런데 아저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좀 힘든 일이긴 하지 라고만 하셨다. 함께 일하는 분양 동료들도 모두 뭔가 이상한 일들을 같이 겪었다고 했고 등기 과정에서도 뭔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 있었다고 했다. 그 말에 소연은 더욱 궁금해졌다. 그럼 아저씨, 그분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묻자 아저씨는 어디선가 가져온 술을 따따다며 말했다. 그 일은 말이야. 한 3개월쯤 전에 있었던 일이야.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날이었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비 오는 날에 일어난 일 정도로만 여길 수 있었겠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뭔가 달랐다. 누군가는 시신을 가슴 쪽에 못 박아뒀다. 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손가락을 깨문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아저씨는 그날 이후로 이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고 느꼈다고 했다. 비가 이상하게 많이 오는 날이면 꼭 그런 일이 벌어졌어. 마치 이곳이 그런 기온에 지배당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상하게도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꼭 그 안에서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리곤 했다. 아치실 근처에선 16번 시신부터 시작해 모든 구역에서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산속에서 정체불명의 이들이 내려오지 않았고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어느 날 아저씨가 누군가에게 살짝 스쳐 지나갔을 때 그는 그 차가운 감각을 잊을 수 없었다. 이게 뭐지? 하고 뒤를 돌아보니 서씨라고 불리던 지지자 김지아가 서 있었고 온몸을 떨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모두가 그 자리를 떠야겠다고 생각할 즈음이었다. 야, 우리 빨리 끝내자. 그렇게 누군가 속삭였고 모두 진심으로 열심히 마무리 작업을 시작했다. 받고 닦은 후에 이제 조용히 등을 돌렸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안치돼 있던 시신들이 일제히 선발심을 들어 올리는 광경을 목격했다.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중 1번 시신이 아저씨를 향해 얼굴을 정면으로 들었다. 그 눈빛이 나를 보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며 그 얼굴이 하나씩 차례로 돌아가는 걸 지켜봤다. 이건 분명 신부 같은 존재야. 그리고 4번, 5번 시신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소연은 몸이 굳은 채 경험 밖으로 뛰쳐나갔다. 경험 밖에서는 군인 차림의 사람들이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제길 또 왔어. 그렇게 말하던 그들의 목소리는 분명 진심이었다. 정신이 들고 나서야 소연은 이 일을 내가 정리해야겠구나 라고 다짐했다. 다시 정리를 시작하며 자신이 맡은 보지를 다시 확인했다. 시신들은 박자 나눠 안치되었고 이불은 다시 씻겨져 이동되었다. 누가 무엇을 가져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정리를 서둘러야 했다. 소연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다 어디로 전화를 걸며 보고를 마쳤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염안실 복도에서는 여전히 쿵쿵 소리가 반복해서 들렸고 누군가 싸우는 듯한 목소리도 자주 들렸다. 가끔은 명가나 단념하는 느낌마저 있었다. 결국 시간이 흘러 함께 일하던 조명은 휴직기를 냈고 이제는 단 한 명만이 남아 있었다. 그래도 누군가는 끝까지 있어야 하잖아요. 두 사람이 남긴 말이었다.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들은 대부분 첫날 혹은 이틀을 넘기지 못했다. 여긴 뭔가나 있어요. 그렇게 떠난 이들이 남긴 말들이 지금도 그 공간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소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하게 하루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와 간단하게 사물함 정리를 하고 씻고 밥을 먹고 눈을 붙였다. 그렇게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지나 밤날이 밝자마자 다시 이른 아침에 출근 준비를 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찍 짐을 나섰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에 도착해 평소 입던 복장을 갖추 입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려 했을 때였다. 그날따라 뭔가 기분이 누했다. 괜한 불안감이 온몸을 맴돌았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가슴속에 퍼졌다. 그때 통신유 담당자가 작성해둔 명부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무언가 새로 들어온 형이 있다고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 뭐지? 새로운 사람 들어왔나 싶어 명부를 확인해보니 낯선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다. 확인 결과 그냥 지나쳐도 되는 인물이라 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은 지워지지 않았다. 소연은 아직 경력도 많지 않았고 이 일에 투입된 지도 이제 고작 조세 기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열심히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야만실로 조용히 들어갔다. 야만실에 들어가 조용히 일을 시작했다. 이불을 닫고 있었는데 열심히 손을 움직이고 있던 중 갑자기 선번빔이 딴딱 거리기 시작했다. 불빛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곧 완전히 터져버렸다. 순간 등 뒤에서 스산한 기운이 느껴졌고 기묘하게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다. 다시 선권등이 팍 하고 켜졌지만 그 불빛도 어디선가 순간 냄새처럼 진빛하게 퍼져나갔다. 소연은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며 망가졌나 팔아야 하나에 중얼거리며 다시 작업에 집중했다. 이불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불을 정리하려 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할 즈음 등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야야 임마 하는 거친 목소리를 들려왔다. 순간 너무 놀란 소연은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런 인기척도 그림자도 그 없던 흔적도 없었다. 이거 뭐지? 마음속에서 서서히 불안이 피어올랐지만 애써 무시하고 다시 일을 이어갔다. 선부 작업에 들어갔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만어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명백하게 왼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소연은 그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순간 천장에서 쓱 하는 미세한 기척이 느껴졌다. 조심스럽게 천장을 올려다보자 현번등 위쪽으로 무언가가 이동하고 있었다. 현번등이 가려져 형체가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 사람 비슷한 실루엣이 있었다. 그 실루엣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더니 현번등 밑으로 서서히 내려왔다. 그 존재는 마치 연가처럼 허공에서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머리카락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눈동자는 텅 빈 채 허공을 향해 떨고 있었다. 서연은 공포로 몸이 얼어붙은 채 그 연가를 올려다보았다. 연가는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만화난 한 마리라도 대체 왜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서연의 머릿속 깊이 울렸다. 그 순간 천장이
하고 크게 흔들렸고 마치 무언가나 큰 방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처럼 퍼졌다. 심장이 요동쳤고 짜증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게 뭐야? 왜 자꾸 이래? 옛 소연은 속으로 외치며 정신적으로 한기에 다다랐다. 본득 그 존재는 서서히 사라졌다. 환연이었는지 진짜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너무 피곤했던 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다. 소연은 더 이상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무실로 향했다. 일단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렇게 생각하며 컵에 믹스커피를 붓고 따뜻한 물을 넣으려 했지만 정수기에는 물이 남아있지 않았다. 실망과 짜증이 겹쳐졌고 덤헌 노리까지 올라다 다시 커피를 타기로 했다. 물을 받아 컵에 붓고 담배 한 대 피우며 바람을 쐬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커피를 손에 들고 담배를 들고 외부로 나왔다. 다려온 바람을 쐬며 로비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지하로 내려왔다. 그날은 유난히도 무거운 기운이 담원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담원의 회단복도를 지나 연안실로 향하는 길목 끝에 문 앞에 사람 몇 명이 서 있었다. 처음엔 환자 보호자들이라 생각하고 누구세요? 하고 말을 걸었지만 그들은 대답 대신 몸을 돌렸다. 그때 소연은 깨달았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멀쩡한 얼굴을 가진 이도 있었지만 어떤 이는 얼굴이 흉측하게 찢어진 채로 또 어떤 이는 수술이 잘못된 것처럼 기형전인 상태로 서 있었다. 팔과 다리 곳곳에 깊은 상처 흔적들이 있었고 누군가는 뺨에 팔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모습은 도저히 현실이라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영따나 많이 보이지? 소연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러던 중 한 영가는 드레스를 입은 채 소연을 향했다. 가만히 있어 보지 마라. 그 말을 들은 소연은 뭔가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묘한 위협이 섞인 그 말은 그녀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그 말의 기천이 너무도 생생히 있고 단순한 현청으로 침오하기엔 그 안에 깃든 기운이 너무도 명확했다. 아이, 좀비 같은 느낌이야. 소연은 스스로 중얼거렸다. 마치 다른 세계로, 네 번째 미래로 끌려가는 느낌. 그렇게 그녀는 스스로를 억누르며 다시 복도로 향했고 병원의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계속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건 그냥 장비 소리야. 기계에 돌아가는 순이라고. 그렇게 걸어가던 중 꽃집 옆을 지나칠 때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진짜 이상하다. 이건 뭔가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야. 그녀는 몸을 떨며 한 번 더 중얼거렸고 세 번째 시침을 모두 닫고 정리를 마친 뒤 실란트를 바르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우연히 투병 중인 환자 한 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날은 유난히도 기이한 날이었다. 소연은 일과를 마친 뒤 조용히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소파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무언가 말을 걸듯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들 속에서 소연은 마치 자신이 어딘가로 이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중 한 사람이 그녀를 불렀다. 나,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소연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고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발이 무언가에 걸렸다. 고개를 돌리자 그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내 말 좀 들어줄래? 소연은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췄고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엔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어. 그냥 숨기고만 있었지. 그런데 말이야. 사실은 이 덤 안에 오래 있었고 꽤나 고된 덤을 앓다가 들고 그는 자신의 생전 이야기와 덤의 경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는 마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백처럼 이어졌고 아내에 대한 미련, 가족에게 남긴 죄책감 등 듣는 소연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소연은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저씨, 이제 그 마음은 저한테 다 전하셨습니다. 혹시 또 오시게 되더라도 병원에 있는 분들 놀라게 하지 마시고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그 존재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마치 감사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사라졌다. 그때였다. 그래도 내가 널 만난 건 꿈처럼 고맙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소연은 시계를 봤다. 원래보다 1시간 반이나 늦어 있었다. 이후에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병원 내부를 정리하던 중 이건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확 들었고 문을 살짝 열어보자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컷들 사이로 보이는 것은 어두운 복도뿐이었고 모든 것이 너무도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러다 문을 닫고 또곡또곡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중간쯤 지났을 때였다. 에이, 설마 하는 생각과 동시에 또다시 쿵 소리가 울려 커졌다. 그 소리는 갑작스럽게 더 커졌고 소연은 다시 아치실로 발걸음을 돌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쪽에서 분명히 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다시 시신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시신을 닫고 있던 그녀는 문득 없던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얼굴은 한쪽이 뭔가에 눌린 듯 일그러져 있었다. 그 얼굴을 바라보던 순간 등 뒤에서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가 스치고 지나갔다. 깜짝 놀란 소연이 뒤를 돌아보니 천장 가까이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커다란 실루엣이 있었다. 저게 뭐지? 불길한 느낌의 고개를 돌린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영가의 눈과 마주쳤고 그 눈빛은 공포와 슬픔,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존재는 얼굴의 절반이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나머지 반은 살아생전 모습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들은 소연을 향해 입을 열었다. 이건 내 집이다. 빨리 나가라. 목소리는 마치 머릿속에서 직접 울려 퍼지는 듯한 울림이었고 연이어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나는 또 다른 목소리가 뒤따랐다. 그때부터였다. 도디의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귓가를 막고도 그 소리를 피할 수 없었다. 마치 고막을 뚫고 염원 깊숙이 파고드는 듯한 소리들. 빨리 나가라. 여긴 내 터다. 여기서 나가라. 안 그러면 넌 돌아올 수 없게 된다. 그 소리에 소연은 존눈을 질끈 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고 병원의 공기조차 멈춘 듯한 점적이 흘렀다. 자네, 밥은 좀 먹었나? 누군가 그렇게 묻는 듯한 기척에 소연은 고개를 돌렸지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어쩌면 자신이 들은 것은 단지 키골에 찌든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콧소리일 수도 있었다.
그렇게 애써 무시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던 소연은 어느새 수르르 따라와 자신의 깃다에 대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한 낯선 기척을 느꼈다. 순간 온몸이 오싹해졌다. 이건 지금 말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가 아니야. 두 명이 동시에 말을 섞고 있었다. 바퀴 바른 주파수의 소리가 겹쳐지듯 음성이 이중으로 겹쳐 들렸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어느 한쪽의 말은 분명하게 들렸다. 마치 정답처럼. 도와달라고 한 사람, 누굽니까? 소연은 단호하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소금을 가리키던 손이 소소히 한쪽 반을 향해 움직였다. 그 손끝이 향하는 곳은 이상하게도 어두컴컴한 병실 안 깊숙한 쪽, 그 방에서 누군가 머리를 흔들며 고개를 들었다. 낯선 남자였다. 그 남자는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 소연을 향해 미소 아닌 미소를 짓고는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이 소리를 들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귀에 다다랐다. 어쩌다 이렇게 되신 겁니까? 조심스레 물었고, 혹시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신 적은 없습니까? 라고 이어서 질문했다. 그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내 딸은 이 덤ăr에서 치료를 받으려다 들고 난 모든 걸 팔았어요. 집도 차도 가진 것 전부를. 그리고 여기에 왔죠. 목이 미임 드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딸은 모히또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서 그의 이야기를 들은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다. 아저씨, 이렇게 되셨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당신 마음 안의 윤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그는 눈을 질끈 감으며 펄썩 무너졌다. 그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어. 그는 가망을 끌어안고 중얼거렸다. 난 그저 딸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야. 아무것도 잘못하고 싶지 않았는데. 경쟁이라는 거, 그게 날 이렇게 만들었어. 서류와만 하나 들고 병원비를 걸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의 처절한 시간이 한마디에 스며 있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모든 걸 내던졌고 결국에는 스스로가 이 병원에 붙잡히게 된 것이다. 소연은 다시 조심스럽게 묻었다. 근데 어떻게 두 분이 함께 있게 되셨습니까? 그는 대답했다. 처음엔 나 혼자였어요.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부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남자가 다가왔어요. 함께 있으면 누군가 들어줄 수도 있지 않겠냐면서. 자기도 이미 죽은 몸이지만 그 상황이 싫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비치려는 행동을 서슴없이 했다. 그는 그것이 너무 보기 싫었다고 했다. 나는 그걸 막고 싶었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야.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의 말에 서연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런 딸을 위한 행동이었다면서 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영가들을 헷갈리게 하셨습니까? 그가 말문이 막힌 사이 저 멀리서 또 다른 남자가 등장했다. 그 남자의 눈에는 분명히 적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말을 뱉었다. 이 병원은 내 집이다. 나나라. 목소리엔 경로가 가득했고 포공을 바르며 미쳤다.
소연은 잠시 그와 눈을 맞추고 말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영안실이고요. 당신도 분명 이곳에 환자셨고 지금은 이 안치실에 계신 분입니다. 이제는 조금 편히 쉬어보시는 게 어떤가? 그 말에 그는 흠칫하며 눈을 떴다.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뭔가다 무너지는 기분이야. 그의 시선이 서서히 아래를 향하던 그때 소연은 그 남자의 뒤편에서 또 하나의 머리를 보게 된다. 저건 뭐지? 그건 몸이 없이 몸만 둥둥 떠다니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 머리는 씩 웃으며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머리 없는 몸뚱이에서 두 번째 얼굴이 고개를 들었을 때 소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그 화상 입었던 아저씨. 저 존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었던 건가? 그 순간 그 얼굴이 고개를 확 굴리며 말했다.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냐? 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고 눈빛을 키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빨은 늑대처럼 날카롭게 변했고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깊었다. 꺼져다. 여기 너 따위가 들어올 곳이 아니야. 그는 분명히 묻고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또 다른 머리가 있었다. 아파. 너무 아파. 힘이 부족해. 둘의 머리는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하나는 더 강력한 기운을 끌어오려 했고 하나는 괴로워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소연은 생각했다. 이건 인간의 형상일 뿐이지만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이들은 끝내 꺼내지 못한 자들의 분열된 자아다. 고통을 잊기 위해 서로를 괴롭히는 가장 슬픈 영혼들. 그 존재는 마치 남의 힘을 훔쳐다 쓰는 것처럼 보였다. 전혀 자신만의 에너지나 기운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억지로 어딘가에서 끌어온 힘으로 스스로를 버티고 있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보고 안쓰러움을 느꼈다. 이건 진짜 힘없는 자의 바람이다. 어릴 적부터 염전인 기운에 민감했던 소연은 그때 본 장면이 단순한 공포로만 다가오진 않았다. 검은 기운이 바싹 다가오는 느낌, 무언가와 맞서 싸우고 있다는 실감. 이건 진짜 약한 놈이다. 겉으로는 세 보이려 해도 본질은 너무도 약하다. 그렇게 스스로 주머니며 명확한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존재는 자신이 그렇게 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영가들의 힘을 빌려 쓰고 있었던 것이다. 소연은 그 현장을 목격하며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그 순간 흐릿한 형체가 소연의 앞에 다시 나타났고 그 모습은 이전보다 더욱 기리하고 흐릿했다. 그리고 그는 의미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다가 다시 이내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사라지는 듯하던 그가 갑자기 비웃듯이 웃었다. 이런, 또 나다네. 말투는 조롱조차 아닌 그냥 무의미한 혼잣말 같았다. 소연은 문득 그가 말하는 그 도노순까지 라는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그 존재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무언가를 되늘고 있었고 어떤 특정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가 그 순간 소연은 본능적으로 이거 이상하다. 이건 실수하면 안 된다.
는 단한 경고를 마음속으로 느꼈다. 이건 그냥 반역길 넘길 일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가슴이 뛰는 걸 진정시키며 그 자리를 서둘러 벗어났다. 그러나 그 존재는 다시 어딘가로 사라졌고 그녀는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봤다. 사라지는 그 모습은 마치 이 새벽 안개 속으로 스며드는 청치처럼 희미했고 비현실적이었다. 아, 이건 진짜 잘못했다. 진짜 실수였어. 그렇게 생각하며 입술을 깨문 그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마음을 먹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존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소녀는 결심했다. 이건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할 일이다. 그녀는 발걸음을 옮겨 마실 쪽으로 향했고 안치실 벽 쪽에 무언가 지척이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 마. 익숙한 속삭임이 들려왔고 그곳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자 영화 속 장면처럼 그 어둠 속에서 그 존재가 다시금 모습을 드러냈다. 소녀는 그를 응시했다. 그 존재는 다시 나타나며 조급한 듯 말했다. 야, 빨리. 나 지금 힘 없어. 빨리 와서 날 데려가 줘. 그 말에 소녀는 조심스레 다다랐다. 그러나 그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존재는 갑작스럽게 머리부터 소련에게 달려들었고 그의 머리는 형체없이 일그러진 채 입을 크게 벌려 무언가를 뜯어먹기 시작했다. 영가의 형체는 촉수를 뻗어 무언가를 지식이듯 흡수하고 있었다. 얼굴에 화상을 입은 그 남자는 눈동자를 굴리며 기리하게 움직였고 손톱은 마치 짐승의 발톱처럼 변해 있었다. 소연은 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고 그 남자는 미안하다는 듯 소연을 바라봤다. 미안해요. 내가 이 승에 너무 미련이 남아서 본의 아니게 너무 많은 피해를 줬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존재도 말을 이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고 이 병원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존재는 각자의 미련을 털어놓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소연은 조용히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는 그만 떠나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말에 화상을 입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나도 이제는 가야겠지. 그런데 마지막으로 심술진기 있으니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그는 다시 가방 이야기를 꺼냈다. 내 가방. 다만 안 어딘가에 남아 있을 거예요. 가방만 찾아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갈게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가방을 찾기 위해 다시 병원 곳곳을 돌아다녔다. 제주도 어디쯤에서 일어난 일일 거예요. 그 근처에서 꼭 찾아주세요. 소연은 그렇게 약속했고 날이 밝는 대로 제가 직접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정말 고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서서히 안개처럼 사라져갔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시리를 보니 어느새 새벽 4시 50분. 곧 해가 뜰 시간이었고 소연은 그날 해야 할 이진고 매돈을 위해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 했다. 그녀는 남은 업무를 마무리한 뒤 집에 잠깐 들러 눈을 붙였다가 다시 미출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커피숍 아르바이트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고 그녀는 사모님께 점심히 말씀드렸다. 죄송합니다.
이번 일은 저한테 너무 커서 그만두겠습니다. 사모님은 이해해주는 듯 말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너 정말 고생 많았어. 소연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고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하나의 여정을 끝낼 사람처럼 고요하고 묵직했다. 이제 그녀는 그 가망을 찾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결국 또다시 그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또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고 내가 책임져야 할 무언가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렇게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변원곡도를 걸어 들어갔다. 익숙한 듯 그러나 언제나 낯설게 느껴지는 그 긴 복도를 지나면서 나는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난치실 근처에 다다랐을 때 나는 없던 흔적을 발견했다. 마치 누군가나 급히 자리를 정리하지 못한 채 떠난 듯한, 그러면서도 고의로 무언가를 남겨둔 것처럼 보이는 자국들.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평범하지 않은 것들이 섞여 있었다. 일반적인 의료 폐기물이 아니다. 여성용 속옷, 통산 용품, 팬티, 구두, 스타킹 같은 개인적인 물품들까지. 도무지 병원에서 나올 리 없는 종류의 것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건 우연히 흘린 게 아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버리고 간 흔적이다. 나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무언가 부서진 듯한 느낌, 그리고 묘하게 스며드는 냄새. 쓰레기 더미를 조금 더 뒤지자 난 잃은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왔다. 설마 내가는 마음으로 그 비닐봉지를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애타게 찾던 그 가방이 발견되었다. 그 순간 마치 몸 전체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소름이 돋았다. 드디어 찾았다. 가방을 집어들었을 때 묵직한 기운이 함께 따라왔다. 그것은 단지 물건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사연과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존재 같았다. 온물에 절어 있었고 오래된 종이들이 눅눅하게 젖어 있었으며 가방 겉면에는 검붉은 얼룩이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나는 그 가방을 꼭 안고 다시 조심스럽게 안치실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그 아저씨가 서 있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무언의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여기요. 찾으시던 가방입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가방을 내밀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마치 자신이 잊고 지냈던 삶의 한 조각을 다시 손에 넣은 듯한 감정이 골골 가득 번졌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복지카드, 낡은 속옷, 팔아버린 시적, 그리고 작은 메모지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게 내가 살아있던 마지막 흔적입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날 이후로도 매일 아침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커피를 내리고 염한실을 닦고 시신을 정리하고 누군가를 맞이하고 보내고 또 기다렸다. 반복되는 하루하루 속에서 어느 날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덤원의 유리 실증되어 보이는 곳에 서 있었다. 덤산마다 사람들이 누워 있었고 그중 한 여성은 일곱 얼굴이 또렷하게 기억에 남았다. 그녀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굴까? 궁금해하며 다가가려던 찰나 등 뒤에서 야, 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음성이었다. 뒤돌아보니 그 아저씨가 덤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덤산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봐다. 저 사람이 내 딸이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꿈인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은 너무도 생생했다. 그가 딸을 위해 이승에 남아 있었고 딸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떠나지 못했음을 나는 그제야 뼛속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깊은 감정을 담아 말했다. 도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꿈이 단순한 잠재의식의 표출이 아니다. 진짜로 전해진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 아저씨를 볼 수 없었다. 덤원 복도에도 안치실 구석에도 더 이상 그의 지척은 없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모든 일들이 무섭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따뜻한 슬픔과 묘한 위로가 있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신 이야기, 공포 이야기가 아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이야기이자 이별의 한 장면이었다는 것을.